법률행위의 해석, 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 굳이 모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넘어가나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진위 아닌 의사표시 등등 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의사표시의 하자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진위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라고 하거든요. 보통 줄여서는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네 가지를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로 두고 이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무효인 건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하나는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유로 한 현저히 불공정한 거래행위. 이 경우에는 우리가 무효로 했는데 이 네 가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이 네 가지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한 것이라도 진위가 아니라는 걸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게 진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네. 자, 이렇게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취소는 아니고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취소는 아니고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의사표시 하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예를 들면 뭐 두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이 야 내가 너가 이번에 시험 진짜 네가 다 맞으면 내가 진짜 어디 저기 63빌딩이라도 사준다. 이렇게 하니까 막 친구가 막 기대를 하는 거야. 아씨 내가 진짜 몰랐는데 갑부였구나. 다 맞으면 빌딩 하나 갖겠는데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 맞았어요. 100점을 맞았어요. 가지고 야 빌딩 내놔. 이렇게 하면 너 그때 야 농담으로 한 거지 이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효력이 있다고요. 63빌딩을 갖다가 사줘야 될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거죠. 못 사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상대방이 그게 뻥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 한다. 둘이 되게 오랜 친구인데 당연히 얘가 무슨 돈이 있어 얘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는구나 이걸 알았거나 아니면 알 수 있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가 63빌딩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을 때는 이건 무효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라는 건 뭐냐? 자, A하고 B 사이의 어떤 사실은 내가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뭐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 예에서 넘어가죠. 63빌딩에 100점 맞으면 내가 63빌딩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한테 나 63빌딩 생기겠는데 하고 저분한테 내가 63빌딩 곧 생기니까 63빌딩 그쪽에 뭐 팔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자고요. 근데 이 경우에 이분이 원래 친구라서 이분이 63빌딩 사줄 능력이 없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좀 그때 띠래갖고 몰랐던 거지 알 수 있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알 수 있었으니까 무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이제 세 번째 분은 내가 63빌딩 이분한테 사야지라고 해서 막 돈도 주고 했단 말이에요. 미리 계약금도 주고 계약금 100억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그게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저분은 그냥 그런 거 모르고 진짜 순수하게 다 믿고 뭐 이렇게 생길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거래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거 둘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걸로 저분한테 이제 대항할 수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63빌딩이 저분한테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인 문제 생기지만 일단은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그걸 갖다가 몰랐을 때, 이 둘 사이에 그런 비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걸 몰랐을 때는 저 제3자한테는 우리 둘 사이에 그게 사실은 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였다 라고 해서 그 무효니까 뭐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정허위 표시는 둘이서 짜고 야 내가 지금 뭐 좀 세금 문제 때문에 곤란한데 너가 우리 아파트 하나만 네 이름으로 이렇게 가져가라. 가져간 것처럼 하자.
물론 내가 거기 뭐 살고 뭐 실제로 내가 뭐 나머지는 다 해줄 테니까 명의만 네 걸로 좀 바꿔줘. 이렇게 해가지고 둘 사이에 허위로 짜고 예,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명의만 넘겼어요. 그래서 아파트 명의를 넘겼죠. 그럼 일단 그건 무효란 거예요. 둘이서 실제로 거래도 안 하고 거래할 생각도 없이 그냥 둘이서 짜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이유로 이렇게 허위로 한 계약이나 이런 건 다 무효란 말입니다.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분 명의로 아파트가 왔어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 처음엔 그냥 뭐 친구가 이렇게 해달라니까 해줬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명의로 아파트가 생겼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아파트 팔아먹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물론 친구라는 건 되게 돈 앞에서 무력한 겁니다. 그렇게 예, 우정이란 건 돈 앞에서 되게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분이 저분한테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생각하니까 아니 이거는 통정 허위 표시로 내가 그냥 실제로 넘겨준 것도 아니고 그냥 명의만 이렇게 넘겨준 거고 실제로 계약 뭐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된다 이거 원래 무효다 하고 저분한테 아파트 다시 돌려내 놓소 이렇게 얘기해봤자 저분이 그런 사실을 몰랐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역시나 이 경우도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저분도 만약에 그걸 알았어요. 사실 이분도 친구예요. 셋이 친구였고 셋 다 그걸 알았어. 그래갖고 이분도 알았는데 이분이 야, 네 명의로 마침 아파트가 왔으니까 야, 그거 나한테 팔아갖고 내가 3억 줄 테니까 내 명의로 넘겨버리자. 그거 나는 몰랐다고 하자. 그럼 얘 꼼짝 못하고 당한다? 이렇게 막. 역시 우정은 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분이 저분을 만약에 알았다는 걸 입증을 한다. 저분이 선의가 아니라 악이다. 그럼 이제 무효라는 게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통정 허위 표시라는 게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사이의 계약이 허위였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분은 이렇게 통정 허위 표시라는 걸 이용해서 주장을 해가지고 다시 내 명의로 돌려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무효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의미가 있죠. 불안해질 수도 있잖아요. 아, 얘가 뭔가 팔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 몰래? 그럼 이제 법원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하면서 이거 원래 통정 허위 표시여서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해주세요. 말소 청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건 이제 취소서. 우리가 아까 보면 비진이나 아니면 통정 허위 표시는 되게 이게 실제로는 그런 의사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무효로 하는데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한 건 그냥 내가 실수로 한 거지 내가 막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그냥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두는 거라는 거죠. 사기 강박도 마찬가지로 그냥 취소 사유. 그러니까 이게 하자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무효 취소가 나뉜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게 중대한 부분이 뭐냐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 뭐냐. 어느 게 중요 부분이냐. 예를 들면 법원에서는 보통 어떻게 판단하냐면 요 A가 B한테 땅을 파는데 이 땅에 아파트를 뭐 지을 수 있다. 그래서 B가 아파트를 지을 생각으로 A의 땅을 샀다. 근데 알고 보니 아파트를 못 짓는다. 뭐 그런 경우. 아니면 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딱히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줄 알고 샀다. 근데 사고 보니까 아파트를 못 짓는다. 뭐 이런 경우에 착오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법원은 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뭔지는 이제 우리가 법원의 판례를 보면 좀 이따 문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이런 취소 역시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가 뭔가 짱이죠. 예. 아까 우리가 근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아까 얘기할 때 그 불공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 같은 경우에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의사표시 하자로는 근데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은 뭔지 아시겠죠? 사기는 뭐 알죠? 속여서 기망해가지고. 강박은 뭐냐면 협박 같은 거죠. 무섭게 이렇게 막 쉽게 이거 이렇게 안 내놓으면 혼날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규정이 다른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요 A, B, C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C가 B한테 와가지고 너 A한테 그 아파트 그냥 줘. 안 주면 너네 가족은 다 목숨 없을 줄 알아. 이렇게 해서 B가 쫄았어요. 그래갖고 A한테 아파트를 줬어요. 이런 게 이게
A가 여기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고 C가 제3자. 그러니까 C의 협박에 의해서 B가 A한테 준 거죠. A가 협박한 게 아니라 C가 협박해가지고 B가 A한테 준 거거든요. 당연히 A가 B를 협박해가지고 A가 그거 받아냈으면 그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게 당연한데 C가 협박해가지고 B가 A한테 줬으면 A는 사실은 그걸 몰랐으면 뭐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 막 그런 것까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A가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게 해놓고 A가 그걸 몰랐으면은 취소 못하게 해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비진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진이 아닌 표시에 대해서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죠. 자,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 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 말은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A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A한테는 돈을 안 빌려준대요. 그래서 친구인 B가 그럼 뭐 내 이름으로 빌리지 그리고 네가 쓰고 네가 갚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 둘이 가가지고 B 이름으로 빌렸습니다. B 이름으로 빌렸는데 B가 근데 그때 속으로 내심 생각은 그래도 내 친구인데 내가 뭐 필요하면 내가 갚아야지 뭐 은행에 뭐 내 이름을 빌렸으니까 내가 갚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뭐 갚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그 의사 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라는 건데 그건 아니겠죠. 뭐 갚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비진의 표시라고 볼 수는 없겠죠. 갚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네. 그렇죠. 네.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 혼자서 막 예를 들면 아무 뭐 그런 혼자서 막 이렇게 맘대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네. 혼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면 뭐 비진의 표시라는 거는 보통은 단독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그런 계약이라든가 이렇게 쌍방 간의 의사가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에는 이런 비진의 표시만 갖고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 때도 그냥 증여를 예로 들었잖아요. 뭐 너가 100점 맞으면 내가 100억짜리 63빌딩 준다. 이런 63빌딩 준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단독행위만 표현이 되는 거지. 만약 둘 사이에 계약을 하는데 한 사람이 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다.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증여겠죠. 증여 그런 데만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매매계약에서 비진의 표시는 보통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적용될 게 아닌데 어쨌건 매매계약에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유효하다. 그러니까 보통은 매매계약 같은데 이제 뭐 비진의 표시가 보통 규정이 적용될 경우는 없는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진이라는 걸 전혀 몰랐으면 이제 유효하다는 얘기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107조에 보면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사적 의사 없는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형태의 의사 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회사에서 야 너네 다 사직서 내라.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너네 다 사직서 내라. 그럼 우리가 사직 뭐 처리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해놓고선 다 처리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 이거는 비진의 표시란 거죠. 왜냐면 난 그만둘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한 자가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걸 갖다가 누가 증명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당연히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거는 무효라고 주장한 사람이 그 이득을 보잖아요. 그걸 알았으면 무효가 되니까 무효라는 걸 주장한 사람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 이득을 보는 사람이 보통은 입증 책임을 지거든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한 자가 이걸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이런 게 어렵거든요. 그냥 이거는 혹시나 나오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수준의 거면 푸시고 아니면 버리세요. 이런 거는 원래요. 이런 거 어렵습니다. 제3자 다 이거 엄청 많고 판례 논리도 일일이 찾아보면 되게 복잡해요. 자,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채권을 가압류한 자. 자,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뭐냐면 그 두 분이서
통정 허위로 야 너가 나한테 예를 들면 물품 대금 채권 뭐 5억 원을 뭐 가지는 걸로 하자. 서로 물건 거래도 안 해놓고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 A가 B한테 뭐 5억 원 물품 대금 채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B가 돈을 줘야 된다. 그래서 B가 A에 대해서 5억 원 채권 가진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침 B에 대한 채권자이신 C가 마침 나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얘가 A한테 5억 원 받을 게 있어? 그러면 그 채권 가압류해야지. 그래서 5억 원짜리 채권을 가압류했어요. 이 경우에 이 사람도 제3자냐? 뭐 제3자라는 게 뭐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냥 이 사람도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도. 그다음에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받은 자. 네. 뭔 소린지 모르겠죠. 전세권이랑 그냥 그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전세계약에서 얘기한 거랑 좀 다른데 어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세권이란 어떤 물권이에요. 그거 설정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저당권 설정하면 그 저당권에 기해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경매를 뭐 신청하거나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당을 설정한 사람도 뭔가 뭐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3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대리인의 통정허위 표시에서 본인. 네. 이 경우는 우리가 제3자라고 보긴 힘들죠.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A하고 B 사이에 지금 뭐 허위로 계약이 됐어요.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이 계약을 체결한 건 사실은 B는 아니고 C예요. C가 가가지고 A하고 사이에서 이거 허위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실제로 그 거래 계약에 명의는 A랑 B의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럼 B는 어쨌건 이거 당사자지 제3자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그런 허위 표시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계약을 체결한 제3자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은 통정 허위 표시에서의 제3자는 아니다. 자,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이건 뭐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A랑 B랑 C가 있는데 A랑 B 사이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냐면 B가 C한테 맨날 뭐 매달 앞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라 뭐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A랑 B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C를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계약 내용 자체에 C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의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C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계약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 있는 거지 뭔가 새롭게 뭔가 어떤 선의로 뭔가 그런 그 계약 통정허위 표시로 한 계약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그런 통정허위 표시에 기해서 그걸 갖다가 뭐 압류를 했다든가 저당을 잡았다든가 그거에 뭐 통정허위 표시 거래 내용의 어떤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그걸 또 사고 팔았다든가 이런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제3자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뭐 본인이라든가 어떤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이런 경우는 통정허위 표시의 제3자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처음에 민법 공부할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아니 여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왜 제3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3자라고 써놨는데 이거 제3자 아니야? 제3자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가 항상 어려워서요. 가압류는 뭐고 저당권은 뭐고 생각하면 뭐 어려운데 그런갑다 하십시오. 가압류는 그 채권을 갖다가 일단 뭐 압류라는 게 원래 있어요. 압류를 하면 이제 그 처분을 못하게 하는 건데 그 압류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법원에 뭔가 판결문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면 그 전에 이게 다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압류를 제대로 하기 전에 가짜 압류, 미리 압류 약간 그런 미리 좀 앞서서 해놓는 게 가압류입니다. 미리 앞서서 해놓는 게 가압류라 생각하시면 되고 저당권은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해놓고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경매도 하고 돈도 받고 뭐 이런 게 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이렇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해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는 넘어갑시다. 이건 별로 이게 착오냐 아니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일단 그것부터 볼게요. 자,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A하고 B 사이에 뭔가 의사표시를 했는데
예, A가 이거 내가 뭔가 착오로 이걸 한 거다, 잘못했다. 그래서 이걸 취소를 했어요. 일단 취소가 된 게 보면 요 피해를 입은 선의의 제3자한테는 그걸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저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일단 선의의 제3자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건 뭐 놔두고. 그럼 A는 어쨌건 법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취소를 한 겁니다. 민법상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비록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A랑 B는 적법하게 민법상 규정에 의해서 A는 자기가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거다라고 얘기해서 취소를 한 거기 때문에 불법행위, 민법 750조에 보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거든요. 그걸 이유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적법하게 취소한 건 어떻게 불법행위로 인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어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이게 위법해야 되거든요. 위법하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2번은 네, 틀렸다는 거죠. 일단. 그다음에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네. 안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아까 잘 생각해보면 중요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어야지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계약을 했는데 내가 이걸 착오를 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근데 내가 착오로 하긴 했는데 나는 뭐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은 건 없어요. 그럼 이미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이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취소할 수가 없다. 이게 법원 입장입니다. 3번. 그래서 3번이 일단 3번도 틀렸고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이건 아까 법 규정에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파고자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갖다가 이용했다. 여기 보면 이용했다라고 하면 법원은 뭐라고 봤냐면 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한 거는 상대방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걸 알고서 이용한 경우에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도 많았어요. 예, 법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많았는데 어쨌건 지금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민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딱 법문만 갖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령의 어떤 전체 취지라든가 입법 취지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예, 표의자 상대방이 그런 것 갖다 이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법원의 입장이고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예, 증명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뭘 입증해야 되냐면 내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려고 하면 나는 그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거. 그걸 갖다가 입증을 해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 그게 없었으면 내가 안 했을 거라는 걸 입증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좀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제가 재판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면 A하고 B하고 재판을 해요. A는 A랑 B 사이에 뭐 A는 내가 이걸 착오로 계약을 했다. 내가 원래 이거 차를 갖다가 800만 원에 파는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8천만 원이었다. 그래서 나 이거 취소하겠다. 나 8천만 원 없다. 이렇게 하고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800만 원을 8천만 원을 봤으니까 이건 중요한 부분이고 내가 이거를 알았으면은 이런 계약 안 맺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착오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거다. 이거를 주장을 합니다. A는 그걸 주장하면서 이제 취소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중대한 과실 부분은 누가 주장해야 되는 거냐면 B가 주장하라는 거죠. 아니 그래 너가 그런 건 알겠는데 너가 그런 계약을 체결할 때 너가 솔직히 눈이 제대로 달렸으면 그 숫자 못 세냐. 그건 너가 800, 8천을 잘못 본 거는 너의 중대한 과실이다. 네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취소할 수 없다. 이거는 B가 주장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이 입증할 게 아니라 뭐 꼭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이 입증할 게 아니라 그 상대방 보통은 상대방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입증하라는 거죠. 착오 표시로 인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게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취소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 안 된다고 하는 쪽에서 당연히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5번은 역시나 틀렸다. 그래서 맞는 건 1번인데 자,
매도인, 일단 매도인은 뭔가요? 판 사람일까요? 산 사람일까요? 그죠? 똑똑하시네요. 네, 판 사람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했어도 매수인은 누구예요? 산 사람이죠. 산 사람은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자,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건물 같은 걸 사고 팔 때 계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계약금 보통에 뭐 어느 쪽에서 뭐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죠. 어쨌건 매수인이 계약이 해제가 됐는데 해제된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아예 그게 이 계약 상태가 없었던 걸로 만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취소를 하면 아예 없었던 걸로 되고 서로 원상회복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에 따라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취소를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전체를 갖다가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8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네. 자, 또 나왔네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에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랑 B가 둘이 뭐 이렇게 서로 차를 주고 뭐 사고 파는데 A가 B한테 사실은 벤츠를 팔면서 내 거 BMW를 팔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막 헷갈려가지고. 근데 B도 사실 자기가 벤츠를 사는 걸 알면서 A가 벤츠를 팔겠다는 말인 줄 알면서 그냥 뭐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 네 거 BMW 살게 나도 벤츠 살 생각으로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둘 사이에 벤츠를 사고 판다라는 거는 합의가 된 거예요. 그냥 둘이 표현만 BMW로 했을 뿐이지. 이렇게 서로 벤츠를 사고 팔겠다는 부분은 그럼 합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표현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둘 사이의 내심에는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했다. 그러니까 벤츠를 팔겠다는데 동의했다. 봐봐요. 저도 헷갈리잖아요. 벤츠와 BMW. 예,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서로 이미 합의가 실제로는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런 행위는 못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거래를 했다. 예를 들면 요걸 갖다 사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법에 보니까 못하더라. 그런데 내가 그걸 몰라갖고 이걸 실수로 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경우에 그것도 중요 부분의 착오냐 이 얘기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땅에는 법에 의해서 뭐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런 경우. 그런 경우도 근데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법원의 입장이고요. 자, 1번 이미 틀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맞겠죠. 그다음 3번.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맞다 이겁니다. 예. 땅이 1,400평, 농지 1,400평이다 해가지고 사서 가서 봤더니 땅은 100평이고 예, 강이 1,300평이더라. 그럼 뭐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법원은 그걸 판단에 있어서 좀 더 정치한 논리를 피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할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네. 자, 이거는 그 뭐 예를 들면 아까 사실 1번하고도 통하는 건데요. 네. 1번하고 통하는 건데 아까 뭐 A라는 분이 1-2도 갖고 있고 1-3도 갖고 있고 뭐 2-3도 갖고 있다고 해봐요. 근데 A가 자기가 사실 1-3을 팔고 싶었는데 실수로 뭐 2-3을 판다고 했고 B도 그래서 거기에다가 오케이 해가지고 샀어요. 근데 A가 나중에 보니까 아차 나 원래 1-3 팔았었는데 2-3 팔아버렸네. 그러니까 나 이거 중요 부분 착오니까 취소해 주세요. 하더라도 이미 그때 2-3을 파는 걸로 서로 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취소할 수는 없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서로 사실은 2-3으로 써놨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근데 둘 다 1-3을 사고 파는 걸로 알았다. 그러면 그거는 1-3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봐야 된다는 게 또 법원 입장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주시면 되고 이 사건도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번하고도 이건 보기 1번하고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서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네. 뭐 이건 뭐 그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요새 같으면 잘 안 될 텐데 뭐 그런 게 있다. 뭐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네. 원래 우리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소송행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건 민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거기에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소송법이란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공법상의 그런 절차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사기나 강박, 착오 등의 의사표시 하자 이유로 소송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소송행위라는 건 예를 들면 뭐 가서 법원에 진술을 한다든가 뭐 신청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얘기하자면 길고요. 네, 그런 거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아까 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본인의 선의악이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었으니까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그냥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죠. 뭐 본인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돼서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법원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로 취소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아예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돼서 그러니까 뭐 강박해가지고 나한테 돈 1억 원 준다고 뭐 계약서 체결해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막 꽁꽁 묶어두고 막 이렇게 맨날 뭐 부거 패듯이 패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다 도장 찍어 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네, 찍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찍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막 자유가 완전히 박탈돼서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췄지 뭐 이거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도 없는 경우에 막 어디 막 그렇게 뭐 조폭들이 끌고 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막 여기 딱 찍어 해갖고 뭐 손바닥 끌고 가가지고 찍고 그런 경우는 아예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의사 표시의 자유가 박탈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효다. 이게 지금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서로 물건 교환을 하는데 내 땅에 대해서 내가 그건 뭐 얼마인지 예를 들면 이 두 분이서 서로 땅을 교환해요. 근데 원래 이분 땅은 시가가 한 5억인데 이분 땅은 3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이 내가 3억이라고 얘기하면 얘가 안 바꿀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 말 말고 있어야겠다. 지가 다 알아보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말 안 한 거 자체로는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네.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그냥 할 수도 있다.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은 사실은 되게 그 공인중개 하시는 경우에는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되게 많이 다루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법행위 청구를 하기 위해서 뭐 계약 취소를 먼저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먼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자, 이건 뭐 되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우리가 이걸 보통 도달주의랑 발신주의라고 해서 의사표시 효력이 언제 생기는가에 대해서 뭐 크게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생긴다는 도달주의가 있고 내가 그걸 보냈을 때 생긴다는 발신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는 도달주의를 따르고 있죠.
보통은 이거는 서로 전화기 같은 게 없던 옛날 옛적에부터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보통 뭘로 했겠습니까? 편지나 아니면 뭐 그런 사자 같은 걸 보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전가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전보를 친다든가 이런 건 상대방한테 일단 도달을 해야지 효력이 생기니까요. 그럼 우리가 통화할 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당연히 내 말이 상대방한테 들렸을 때 그 효력이 생기는 거겠죠. 네. 구두로도 얼마든지 계약은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다 녹음을 해두시면 됩니다. 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아까 보면 자연인이 의사표시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인이 완전한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근데 뭐 예를 들면 A가 막 의사를 갖다가 뭐, 너 당신하고 뭐 이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약서에 도장 찍고 보낸 다음에 사고를 당해서 막 이렇게 뇌가 다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멀쩡한 때 보낸 거에는 효력이 뭐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멀쩡할 때 보냈으니까. 멀쩡할 때 보내기만 했으면 도달했을 때 그 사람이 멀쩡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도달의 의미에 대해서 법원이 또 판단을 한 게 있는데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놓였을 때를 지칭하고 실제로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진 않다. 예를 들면 등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등기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받았든 뭐 상대방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받았든 그것만 입증이 되면 되지 상대방이 뭐 실제로 그 편지를 뜯어가지고 읽어봤는지 안 봤는지 이거 읽기 싫어 이 인간이 또 편지 보낸다고 막 바로 버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입증합니까? 나는 그래서 받자마자 난로에 버려서 안 봤어. 이렇게 주장하면 상대방 뭐 그렇게 주장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냥 도달을 해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을 때까지만 우리가 확인이 되면 된다는 거고요. 자, 일부의 경우에는 도달주의 예외로 발신주의라는 거를 갖다가 보낸 것 자체로 우리가 효력이 생기는 걸로 규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특별한 법들에 의해서 나머지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나 요 71, 나머지는 그냥 뭐 보시면 상대방이 이건 대답을 안 했을 때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되고요. 빨리 이거 대답하시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 대답에 대해서 발송하지 않으면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 상대방, 확답 촉구나 무권 들인 상대방 최고권 이건 그냥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좀 특별하죠. 사단법인 총회 소집할 때는 일주일 전에 그 소집될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주일 전에 통지 발신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최고와 관련해 가지고 다 이렇게 돼 있고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된다.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네, 다 얘기하려면 끝도 없고. 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진위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거 아까 봤죠. 그다음에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봤죠. 맞죠? 상대방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무효다가 아니라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효다가 아니라 그다음 근데 이제 상대방이 그게 진위 아니면 알았을 때 무효다라고 돼 있었죠. 그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이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이것도 아까 본 거고요.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몰라도 돼요.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 A가 B한테 뭔가 뭐 소송을 하면서 막 이렇게 소송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쨌건 뭔가 빨리 의사표시를 갖다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얘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보통의 경우에 소송의 경우에 많이 쓰이는데 그러면 계속 알아보고요. 알아봐도 알을 수가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이렇게 그 법원에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딱 그 적어놔요. 법원 홈페이지나 신문 같은 데다가 공시송달해서 이렇게 딱 적어놓고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거 뭐 하고 나서 일주일 내에 이거를 확인 안 하면 도달한 걸로 본다는 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과실 없이 상대방 알지 못한 경우에 이렇게 송달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던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보통 우편 안 보내고 등기라든가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 중요한 내용 보낼 때는. 왜냐면 우편이라는 건 언제든지 배달 잘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표물이 배달됐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고 등기 같은 거는 보면 받는 사람이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나중에 중요한 거 쓰실 때는 등기로 하시면 되고 예,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을 때는 무효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아까 봤던 문제죠. 패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 대리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대리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짜로 이 사람이 대리인이었을 때 생기는 문제랑 그 다음에 실제로는 대리인도 아니면서 대리인인 척 해서 생기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대리인이었는데 걔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실제로 얘는 대리인도 아닌데 대리인 척 해가지고서는 뭐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그럼 대리인이라는 게 일단 뭐냐. 타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법률 행위를 하는 자가 대리인이다. 예를 들면 A, B, C가 있는데 B가 A의 대리인으로 C랑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서에는 당연히 A랑 C의 이름이 들어가겠죠. B는 그냥 대리인이니까 A랑 C가 계약을 한 거고 근데 실제로 그 계약을 한 거는 B잖아요. 그러니까 B가 계약을 체결한 걸로 A한테 효과가 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대리인이다. 대리인은 크게 법정 대리인하고 임의 대리인이 있는데 법률이 규정으로 대리인으로 정한 사람, 예를 들면 미성년자 부모라든가 피성년 후견인의 후견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법률상 대리인인 사람들, 임의 대리인, 그 다음에 계약을 그냥 체결해서 본인이 너 대리인 해 이렇게 한 사람이 임의 대리인. 보통 문제는 여기서 생기죠. 계약을 뭐 이 위임 계약 등으로 인해서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본인은 당연히 그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가 되는 대리인을 선임한 그 사람, 그래서 법률행위 효과가 발생한 사람이 본인이고 상대방은 대리인하고 법률행위를 한 반대편 당사자다. 자, 그래서 일단 법률은 크게는 일단 대리라는 거에 대해서 대리인이 자기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해서라고 표시하고 의사표시를 하면 그건 당연히 본인한테 효력이 생긴다. 예를 들면 A가 B한테 너 내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거 네한테 위임을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줘. 그럼 B가 C랑 그 아파트에 대해서 사고 판다라는 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A한테 그 효력이 생기는 거죠. B가 자기 권한 내에서 A를 위해서 아파트를 사고 판다라고 표시를 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A가 A 아파트를 C한테 판 효과가 생깁니다. 전항의 규정은 뭐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 중요한데 이건 그냥 뭐 모르셔도 되고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때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B가 C한테 A 아파트를 파는데 A라고 표시 안 하고 파는 사람은 B라고 썼어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A한테는 효과가 안 가고 B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겠죠. 네. 그러니까 대리인이 이거가 A의 걸 내가 팔고 산다, A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시를 아니하면 그거는 대리인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B가 C한테 팔 때 그냥 B라고 이름을 썼지만 사실은 C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이거 사실 A 아파트인데 A가 A 아파트긴 하고 A가 지금 사고 파는 건데 일단 이름만 내 이름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A하고 C 사이에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아니라 뭐 사기나 강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착오가 있었다거나 이런 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효과는 본인한테 발생하지만 실제로 법률행위를 한 건 대리인이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그 행위를 한 때는 본인이 자기가 안 사정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건 뭔 얘기냐면 본인이 실제로 대리인을 선임해 놓고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 내 아파트 사고 팔라고 얘기하면서 일일이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지시를 했어요.
자기가 막 이렇게 알면서도 다 지시를 했다. 그런데 대리인은 그냥 모르고 시킨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시킨 대로 한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대리인은 그때 그런 거 몰라갖고 착오로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뭐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행위 능력자라는 거는 아까 뭐 예를 들면 미성년자라든가 아니면 뭐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의사 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법률 행위는 할 수 없는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대리인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빠가 아들 시켜서 소주 좀 사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쉽게 생각하면 근데 뭐 사실 법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보다는 좀 더 높은 레벨의 거겠지만 자, 대리인이 만약에 권한을 갖다가 딱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냥 너 나 대리인 해라. 예를 들면 A가 B한테 너 내 아파트 뭐 관련해 갖고 그냥 대리인 해라 라고만 하지 뭐 하라고 이렇게 딱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인은 뭐만 할 수 있냐면 그 아파트를 보존하는 행위 막 쓸고 닦고 막 치우고 이런 거나 그 다음에 그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아파트를 뭐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 이런 것만 할 수 있다. 맘대로 이렇게 너 내 아파트 사고 팔라는 권한까지 주지도 않았는데 맘대로 아파트 사고 팔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 여러 명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니까 A가 예를 들면 뭐 대리인 한 5명 정도 선임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일단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부동산에서 그런 일이 많은데 집주인들이 아파트 갖다가 뭐 예를 들면 임대차 하거나 팔 때 어느 한 부동산 중개사무실에만 얘기해두면 잘 그게 안 되니까 4-5군데다 얘기를 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각자 그냥 알아서 먼저 하는 사람이 하라는 겁니다. 네. 근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불안하니까 본인이 뭐 할 때 최소한 둘이서 같이 하시오 뭐 이렇게 하면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수권행위에 따로 정한 바가 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를 한번 봐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게 진짜 대리였을 때에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가짜 대리면 어차피 이게 지금 적용될 얘기도 아니고요. 자, 갑의 대리인 을은 갑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예, 뭐 그렇겠죠.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대금도 수령할 권한까지 받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망이라든가 아니면 착오라든가 이런 건 대리인 기준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리인인 을이 기망을 당했으니까 병한테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사기나 기망을 당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날인한 데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을 위한 거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이건 다 유효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다가 갑이 아니라 을이라고 썼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자,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거 아까 봤죠. 그 다음에 만일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갑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대리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대리인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미성년자라고 해서 갑이 그런 걸 취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답은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뭐 복대리, 쌍방대리 뭐 이런 거 나왔는데 복대리는 그냥 대리인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뭐 A가 B한테 뭐 아파트 좀 팔아줘 그랬는데 B가 나 지금 바빠갖고 내가 맘대로 지금 아파트 팔기 힘드니까 C한테 부탁해서 야, A가 나한테 아파트 좀 팔아달라는데 내가 너한테 복대리 해줄 테니까 너가 좀 팔아라. 이렇게 하는 게 복대리예요. 대리의 대리. 그래서 복대리. 네. 성이 복시인 대리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웃긴가? 이거 웃기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네. 자,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그래서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닌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본인이 복대리 너 선임해서 하려면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맘대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변호사는 복대리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건 수임할 때 계약서에 보통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꼭 써놓습니다. 변호사들은 이렇게 예를 들면 멀리 재판 가거나 이럴 때 복대리 선임해야 될 때가 많아서요.
자,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만약에 본인의 승낙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선임감독 책임을 진다. 만약에 복대리가 잘못해갖고 대리행위가 뭔가 문제 생기면 대리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란 거예요.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서도 뭐 그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리인이 복대리인 좀 선임해야겠다 얘기했더니 그럼 본인이 갔다가 그럼 C가 믿을만 하던데 C를 복대리인으로 써라. 본인이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이 앞의 경우랑 달리. 그 대리인이 맘대로 이제 그럼 뭐 너 복대리인 선임하려면 선임해 그랬는데 대리인이 그냥 C를 선임한 거랑 본인이 그럼 C라 그러니까 대리인인 B가 맘대로 C를 선임한 경우하고 본인이 C 선임해라라고 해서 선임한 경우하고 책임이 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맘대로 그냥 본인한테 승낙받고 C를 갖다 선임한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인이 당사자가인 A, 본인인 A가 대리인한테 C가 괜찮으니까 C 복대리인으로 써라 그런 경우에는 B가 사실은 C가 되게 문제가 있는 애인 줄 알고서도 불구하고 아무 말 안 한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책임 없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경우에는 그 복대리인이 부적절하거나 불성실하거나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은 게 아니면 책임이 없다. 자,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과 그 책임. 법정 대리인 아까 법률상 이렇게 규정으로 대리인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맘대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임의 대리인하고 다르게 법정 대리인은 법률상 대리권 가진 사람은 복대리인 선임하는 데 자유가 있고요. 자,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고 대리인하고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거는 당연히 뭐 복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이 복대리 받은 이상에는 자기한테 수여된 권한만큼 대리인하고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고요. 자, 쌍방대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건데 B가 A한테도 대리권 수여받고 C한테도 대리권 수여받아 손자서 도장 양쪽에 쾅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B가 A한테 대리권 받아가지고 그럼 나랑 A랑 B랑 사이에 계약 체결해야지 꽝. 이렇게 하면 문제 생기겠죠. 예를 들면 A가 B한테 내 아파트 좀 팔아줘 그랬는데 B가 그래? 그러면 이거 아파트 원래 6억짜리인데 나한테 5천만 원에 팔아야지 하고 A는 B한테 아파트 5천만 원에 팝니다. 하고 막 이득 챙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B가 C하고 짜고 나서 그럼 내가 너도 대리하고 A도 대리해갖고 A 거 아파트 싸게 팔아줄 테니까 너 나한테 1억 원만 주라.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 쌍방 대리는 막아놓는 거고요.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빚 갚는 거는 그런 어떤 쌍방대리에 서로 이해 충돌 같은 문제가 생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표현대리. 여기 나와 있는 실제로 아무 권한이 없는 그런 대리. 이게 문제인데요. 크게 민법은 3가지로 놔두고 있고 요거에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게 있어요. 자, 무권대리를 크게 나누면 여기 있는 표현대리랑 자,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거 뭐냐면 B가 아무리 봐도 A한테서 뭐 권한 받은 증거도 없고 뭐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나 A의 대리인이니까 나랑 계약 체결하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게 협의의 무권대리예요. 정말 뭐 B가 A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경우. 그게 협의의 무권대리예요. 정말로 상대방이 봤을 때 이건 뭐 얘는 뭐 A의 대리인인지 알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A의 대리인이라고 막 우기는 경우에 그게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왜 이걸 나눠놓냐면 표현대리는 그에 비해서 뭐냐면 B가 A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외관이 있는 경우 딱 봤을 땐 B가 A의 대리인인 것 같아 보이는 경우 이걸 왜 나눠놓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그 B가 대리인이라고 이렇게 볼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경우 이건 그런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B가 A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 때는 상대방을 좀 더 보호를 해줘야겠죠. 근데 상대방이 B가 A의 대리인이라는 게 아니라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한 건 상대방 잘못이니까 그건 상대방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에는 뭐가 있냐. 자, 대리권 실제로는 없지만 A가 B한테 대리권 실제로 준 적은 없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는 한 거예요. 이상하죠?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그러니까 A가 B가 내 대리인이라고 C한테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럼 그걸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A가 B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제3자한테 표시를 했으니 그건 A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실제로 나 대리권 안 줬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제3자가 실제로는 B가 A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이 책임 안 진다.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예를 들면 A가 B한테 야, 너 내 아파트만 좀 사고 팔아달라고 했는데 B가 A의 땅까지 사고 팔아버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요거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그걸 넘어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래는 본인이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3자가 B가 A의 땅도 사고 팔 수 있었을 거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하겠죠. 어떤 경우에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A가 B한테 아파트 사고 팔라고 했는데 대리권 줬어요. 근데 B가 뭐 영 믿음직스럽지 않아서 그냥 너 내 대리하지 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대리권이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C는 그걸 몰랐어요. C는 처음에 B가 A의 대리인이던 시점만 알고 B가 이제 A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과실이라는 것은 법원 상당히 넓게 봐서요. 제3자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확인 안 한 경우에는 거의 과실로 봅니다.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과실로 봅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본인한테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할 만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라. 예를 들면 수요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라. 제3자가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를 알았던 게 아닌 이상은 책임을 져라.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이 책임져라. 대리권 소멸한 경우에는 너가 그걸 확실하게 표시를 해서 선의의 제3자가 생기지 말도록 해라. 뭐 이런 겁니다.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뭐 당연한 거죠, 이건. 본인이 죽었어요. 그럼 본인이 어떻게 대리합니까? 대리인이 죽었어요. 아니, 대리인이 죽었는데 당연히 더 대리 못하겠죠. 혹은 대리인에 대한 성년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그러니까 대리인이 원래 성년 후견,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에 대리인을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대리인이었다가 성년 후견이 개시되거나 혹은 파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대리인을 못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상관없는데 대리인 도중에 이런 게 생기면 대리권은 소멸 사유가 된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본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의 개시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괴롭지만 네, 두 문제만 더 봅시다.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상대방의 유권 대리 주장에는 표현 대리의 주장도 포함됩니다. 유권 대리라는 거는 대리권을 확실히 이렇게 수여받은 사람, 진짜 대리. 이게 유권 대리거든요. 상대방이 예를 들면 C가 A랑 계약을 체결했는데 B가 대리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A는 B가 내 대리인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C는 B가 A의 대리인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는 B가 A의 진짜 대리인이 맞다 하는 부분하고 B가 A의 표현 대리였고 나는 그걸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든가 뭐 그런 주장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B가 A의 진짜 대리인이었다, 즉 유권 대리인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그냥 유권 대리였다는 주장만 있지 B가 A의 실제로 유권 대리인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주장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재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왜 내는 건 모르겠어요. 이건 그러니까 결국엔 이건 왜 나오냐면 법원에서 주장을 할 때 법원 사실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 갖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다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랑 B랑 C랑 B가 대리인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랑 계약을 체결했는데 A 명의로 근데 A가 나는 B는 내 대리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니까 C가 아니다, B는 A의 대리인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법원이 봤을 때는 B가 A의 대리인은 아니에요. 근데 B가 A의 표현 대리인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가 B에 대해서 대리권을 갖다가 옛날에 준 적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B가 뭐 A가 뭐 B에 대해서 대리권 수여했다고 제3자한테 표시를 했다거나 그런 식의 표현 대리인은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B가 A의 대리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법원이 표현 대리 주장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래 C 네 말이 맞다. A는 C랑 계약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C가 그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B는 A의 실제 대리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표현 대리고 나는 거기에 따라서 이게 취소가 안 되는 경우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C가 그런 주장을 안 한 거예요. 그냥 B는 그냥 A의 대리인 맞습니다. 이렇게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법원은 그 경우에 C가 그런 주장만 했기 때문에 법원 맘대로 표현 대리여서 이거는 표현 대리고 C가 이렇게 뭐 취소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C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취소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판례가. 그래서 상대방이 유권 대리라고 주장을 하는 거에 그냥 유권 대리라는 주장만 있는 거지. 유권 대리는 아니지만 적어도 표현 대리는 된다. 이건 포함이 안 된다. 이런 판례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 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뭐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꼭 같은 분야여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네. 이건 당연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권한을 똑같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던데 아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A가 B한테 내 아파트 사고 팔아라. 내 아파트 팔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경우 얘기를 했어요. 근데 B가 맘대로 A의 땅도 판 경우를 제가 예로 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되냐 이거예요. 같은 종류의 그런 경우.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B가 맘대로 A 명의로 대출도 받았어요. 이거 완전히 종류가 다르잖아요. 대출 받은 거는. 땅 사고 아파트 파는 거, 땅 팔고 아파트 파는 거랑. 근데 그런 경우도 되냐 이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된다는 게 법원 입장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는 어떤 이런 기본 대리권이 대리 행위가 같은 종류의 행위여야 될 필요는 없다.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권한 넘은 표현 대리의 성립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제3자한테 B가 내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얘한테 대리권을 줬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에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을 하느냐. 근데 그렇게 보면 너무 이게 좁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대리권 준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보면 뭐 이게 뭐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꼭 그런 경우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다른 방식으로 꼭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뭐 인감과 신분증을 뭐 맡긴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경우에도 우리가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제일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뭔가 이렇게 속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막 인감도 떼주고 인감 도장도 맡기고 막 자기 신분증도 맡겨놓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자기 나중에 와가지고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경우 많이 보니까 막 속았대요. 왜 속아서 왜 그런 거 다 해줬냐. 막 인감도 보면 사용 목적도 이렇게 써 있어요. 땅 파는 거 뭐 이렇게. 당연히 땅 파는 거라고는 안 써 있죠. 거기에 부동산 매매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는 속았다는 거예요. 속아서 그런 걸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어쨌건 그런 것도 이렇게 대리권 수요 표시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네.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하나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A가 B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아파트를 팔아라. 대리권 줬는데 B가 못 팔아요. 그래서 에이, 너 하지 마. 딴 사람 시킬 거야. 그랬어요. 근데 B가 나중에 C한테 가서 아파트를 판 게 아니라 C한테 가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A 명의로.
그런 경우도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되느냐, 이미 대리권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되느냐에 대해서 법원은 된다는 거죠. 대리권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게 법원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그 외국어 교육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이 말들을 번역하는 느낌. 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리인이 파산 선고 받아도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아까 봤죠.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이런 경우에 소멸한다 했죠. 그다음에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 본인 대리한다. 이것도 아까 봤죠.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네. 허락이 있으면 돼요. 본인이 허락이 없으면 쌍방 대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거 허락해 주지 마세요.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네. 이건 일단 좀 이따 봅시다. 그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거 아까 봤어요. 그렇다고. 4번 보죠. 네. 자,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래서 민법 107조에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대리인이 대리권 이렇게 그걸 유추 적용을 해가지고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을 한 게 대리인의 그런 진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인 경우라는 거죠. 대리권 남용이라는 건.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걸 비진의 의사표시랑 마찬가지로 이거는 무효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여기까지 보죠.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다. 대리인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복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B의 대리인 C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A의 복대리인 C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권행위로 그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거 아까 봤죠? 이거 봤으니까 이거 맞겠죠? 법률에 그렇게 딱 있었죠.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라이온이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전갈을 보내는 여기서 전갈도 스콜피온 아니에요. 그럼 그 어떤 편지나 이런 거 보내는 그 사자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이런 게 있는 것 자체 이게 되게 옛날에 법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누가 사자 씁니까? 네.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자는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복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자는 단순히 의사표시를 전달해주는 하나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대리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이 게시되면 대리인권은 소멸한다. 이거 아까 봤고요. 대리인이 수인인 때 이것도 아까 봤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무권 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